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일단 뭐 국가직도 시험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방직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설도 하겠지만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고 뭐 지방직 시험도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제시하면서 해설 강의를 할 테니까요. 그 측면에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다 풀고 답도 다 맞춘 상태에서 확인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풀이보다는 어떤 방향성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법부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은 지금 문제가 보통 몇 문제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법은 이제 거의 한 5문제 정도? 물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4문제로 볼 수 있고 5문제로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5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한글 맞춤법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몇 문제가 나왔어요? 네, 3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3문제가 나온 거에서 보면 일단 한글 맞춤법에 57항에 관련된 게 2개나 나왔어요. 제가 아마 제 마지막 모의고사 강의 들으셨던 분들 제가 했었던 말 중에 뭐냐면 57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에 꼭 정리하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뭐 제가 이건 작년부터 문제의 흐름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57항도 봐야 되지만 표준어 규정 원칙에 나와 있는 것들까지도 좀 잘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한글 맞춤법은 이제 시험에서 그냥 나오는 과목이 돼버렸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글 맞춤법을 좀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도 한글 맞춤법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표준어 규정 원칙도 잘 정리하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에서 표준어 규정 원칙 두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사이시옷이죠. 근데 이게 예전처럼 아주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좀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는 예문들이 전부 다 그쵸? 어디?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사례 예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면서 사례에다가 밑줄 쳐놓고 놓친 것들이 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이런 맥락에서 거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자연스러운 문장. 이게 요번에만 나왔나요? 아니죠. 작년에도 나왔죠. 네, 재작년도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올해 나와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 모의고사라고 얘기한 거고 나와라고 얘기를 했던 것. 근데 물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안 나온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안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문법 파트에서 거론이 안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뒤에 뭐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은 안 됐긴 했지만 시험은 또 몰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문제가 거론이 될 수는 있고요. 조금 더 난이도 높아질 수는 있어요. 네, 난이도는.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여줬다. 근데 작년에요. 국가직에서 맞춤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선지에 3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향은 뭐냐면요. 복합적인 걸 물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 그거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방향적인 측면에서 공부할 때는 좀 이제 분류를 잘해서 거기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반드시 잘 정리해라. 지방직도 나올 거다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파트를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뭐 이거는 우리가 57항에 나와 있는 구별하여 확인해야 될 단어들 있잖아요. 능력, 뭐 재능이나 뭐 여기서 얘기한 물건을 썩게 하는 것을 썩히다라고 보는 거고 마음 같은 경우는 썩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속을 썩이다가 되는 거라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걸 썩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물건이나 재능이나 뭐 이런 것을 썩게 하는 그런 어떤 피동에 해당한 썩게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가라를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건 답이 그냥 너무 뻔한 게 딱 나왔잖아요.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이야. 바램은 바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많이 말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건 이제 아마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좀 잘 생각을 해주세요. 항상 용언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애매한 느낌이 들면. 그럼 바램의 기본형은 뭐예요? 바래다죠. 네. 물론 이거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바람의 기본형은 뭐예요? 바라다예요. 그래서 항상 용어는 기본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거 원칙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월하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뭔냐면 뭐 틀려와 달러라고 하는 것은 보면 틀리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생각 다른 개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질적인 개념이니까 달라가 되겠고, 여기서 보면 자연스러운 문장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은 분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틀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성분 생략이 있고 성분 호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중복, 잉여적 표현 있고 외래어법도 있고 관용어의 어떤 중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류의 항목들 제 교재에 보면 자연스러운 문장의 뒤에 부분 있잖아요. 그 항목들을 분류로 딱 해놓고 분류에 대한 예문들을 숙지를 좀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그래도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건데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거 바로바로 보였을 거예요. 뭐뭇은 뭐뭐 한다라는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뭐 하는 거야가 되면서 아하 이건 청분홍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유형이지 알고 있으면 바로 보이는 거. 물론 이거는 너무 답이 다 딱딱 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만약 이 중에 하나가 긴가민가한 게 들어갔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연결 영어이나 접속사가 있을 때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얘기를 하면 항상 성분이 맞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도 사랑했다. 누구를? 인간을. 누가? 신이. 그러면 주기도 했다. 무엇을? 시련을. 누가? 신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럼 성분이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간에게가 들어가는 맞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 말고 다르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 요런 게 들어가면 4개 준 다음에 이 중에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런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문장에 고쳐쓰기의 가장 기본은 항상 원칙을 둬야 되는 그게 뭐냐면 일단 용언을 통해서 준다. 기본형. 무엇을? 시련을. 누가? 신이.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성분관계를 맞춰보는 연습을 하면 되게 편할 거고 우리가 분류 알잖아요. 딱 접속사가 나오면 뭔가 생략이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짜맞춰 간다면 딱 떨어지는 거고 이건 고쳐진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준비 잘하세요. 지방직도 이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변형의 형태에서 이와 비슷한 포맷의 유형은 나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한글 맞춤법 잘 보시고 표준어 규정원칙 엄청 잘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잘 봐야 될 것은 자연스러운 문장에서 분류해서 항목을 놓고 대입해서 딱 세팅해 놓는 그 작업 꼭 하시고 알겠죠? 네. 다음 한자성어가 요번에 도금의 형태가 안 나왔어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도금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욕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근거가 계속 한 3, 4년 동안 이거 우리가 한글 안 나오고 한자 도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푸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여기 무분별하게 대드는 건데 여기는 신중한 태도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는데 한자성어는 근데 지방직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직 내년에 준비할 때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성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아시죠? 네, 일단은 도금을 먼저 뜻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도금을 하면서 그 한자 뜻을 외우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는 작업은 계속 하시고요. 지방직도 역시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물론 한자가 어렵게 이번엔 여긴 안 나왔지만 지방직은 그래도 조금 한자가 더 부담스러운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 이건 4번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화법은 그냥 거의 나오는 형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화법이 좀 다양스러운 게 뭐냐면 이 문제 형태가 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그 화법이 2018년도, 2017년도 이럴 때 우리 문제가 나올 때는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그 2014년도, 2015년도 개편됐을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지식적인 측면이 필요한 화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가 22년이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부터는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뭐 안 외워도 돼요. 뭐 외우지 않아도 돼요. 뭐 공선성 얘기하면 경률의 원리 하면서 뭐 동의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울 필요는 없죠. 그 대신 해야 될 원칙은 하나 얘기할게요. 뭐냐면 얘는 지문이 길지 않아서 안 어려웠던 거예요. 지문이 길고 내용이 조금 부담되면 시간이 갈 수는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화제어를 딱 놓고 어차피 화법이라는 건 말하기 방법 아니면 화제거리가 내용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보는 두 가지 형태거든요.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이번에는 뒤에는 이제 건의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건 말하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공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화제어 갖고 이거 왜 썼지? 뭘 얘기하려고? 이 물음을 던지는 습관만 들어주세요. 근데 문제가 조건을 완전히 말했잖아요. 지민의 의사소통. 이게 요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몇 해 전에, 한 1, 2년 전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나왔어요. 네. 지문이 길고 내용이 좀 어렵고. 근데 우린 지문 짧고 내용 쉽고. 그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도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사실 중고등학교 그 어떤 모의고사 지문 이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발췌 비슷한 거나 아니면 대충 응용한 거예요. 이거 봤을 때. 그러면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을 봐라. 그럼 지민에다 집중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그랬어? 항상 얘는 이 말에 공감을 해주고 나도 그랬는데 공감하는 말하기를 하죠. 네.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맞아. 항상 공감해주고. 화법이 되게 좋네요. 네. 그 중에도 두 가지고 답변은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그리고 항상 반응을 하네요. 그래? 나도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그랬구나. 하긴 그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설득력이 있었어. 그럼 면접 경험을 이해로 이해 없어. 약점을 아니야. 견해를 존중하면서 괜찮죠? 의견을 항상 그래 하고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어떻게 얘기했는데 계속 이 물음을 던지면 되는데 뭐 문제 조건을 줬으니까 뭐 답 잡는 건 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루틴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화법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거다. 그래서 모의고사 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공님께서 문제 풀 때 항상 자기의 패턴을 좀 만들어 놓고 출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한번 넘어갑니다. 이런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죠? 문제 수준이 제가 요번에 그 국가직 문제를 보면서 맨날 쉬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그 질은 좋아졌어요. 이거는 엄청 신경 쓴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지문을 짧은 걸 갖고 이렇게 선지를 배열하는 방식이 꽤 그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저는 문제를 풀면서 예전에 이렇게 처음부터 접했을 때 와 이 국가직 지방직 문제가 왜 이래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왜냐면 수능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거였고 지엽적인 것도 많고 야 이게 뭘 측정하겠다라는 거야 라는 어떤 시험의 성격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서 분석하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 정제되어 있어요. 올해 더 좋아졌어요.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 한두 문제 정도만 쫙 높여주면 변별력은 쫙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킬러 문제 뭐 이런
그런 건 없긴 없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좋아서 문제의 접근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잘 터득하고 숙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고전 소설은 그래도 다행인 게 지문이 길지 않으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원칙은 조금 두셨으면 좋겠어요. 애매하면 확인.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 없어? 맞아 틀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애매하면 확인이에요. 애매하면 확인. 애매하면 확인. 특히 고전소설은 자기 생각을 푸는 거 아니에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봤을 때. 1번 볼게요. 양소연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본다면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하였다. 뭐 이건 문제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양소연은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참. 얼핏 보면 우리가 지식으로 본다면 이제 인간 세상이 무료하구나. 우리 알잖아요. 무료하다. 뭐 이러고 돌아왔으니까 환멸을 느껴서 돌아온 것 같기도 해요. 잠깐만 듣게요. 잠깐만. 네. 성진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그럼 얘가 어디 있어? 잠깐만 생각할게요. 네.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완연한 소화성의 머리를 만져보니 까칠까칠하고 완연한 소화성의 몸이다.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일단 아니에요. 그럼 두 개가 둘 중에 기갑인가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있어 없어 마저 틀려요. 네.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환멸을 느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 답은 2번입니다. 고전소설은 있어 없어 마저 틀려. 느낌 풀지 마세요. 지문이 짧으니까 우리가 찾은 거예요. 지문이 길면 시간이 쫓기고 압박이 있으면 또 안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럼 꼭 틀려요. 네. 완전히 화나죠. 우리 1년 준비하고 이런 걸 틀리다니.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요번에 이제 문학을 보면 작년에는 고전시가 비중이 되게 컸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고전소설 이렇게 딱 네 문제가 나왔잖아요. 각 영역에 대한 측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선지 잠깐만 보면 고전시가는 얼핏 보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충신이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여기에 단어 들어가는 게 그냥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몇 해 전부터 약간 변하다가 작년에는 지식적인 게 선지로 하나씩은 들어가긴 했는데 물론 이건 지금 지식적인 측면의 내용이긴 하지만 문맥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답은 아마 나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았네 이렇게 된 분. 자, 그럼 일단은 고전시가의 푸는 전략을 먼저 간단히 말하면 고전시가는 일단 용언을 항상 기본형을 만든다라는 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서 항상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거 맨날 던지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생략된 성분을 찾으세요. 고전시가는 조사 이런 거 잘 생략해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업만 하면 해석이 안 돼도 답이 나와요. 자, 볼까요? 이것만 볼게요. 삼동에 배옷 입고 입다, 뭐를, 배옷을. 조사 같은 경우 잘 생략한단 말이에요. 삼동에 배옷을 입고 한자 모른다고 쳐요. 아멸의 눈비 맞아. 무슨 말이 좀 내려. 맞다. 뭐를, 눈비를. 누가, 내가, 뭐, 아멸의 눈비를. 배옷을 입고 눈비를 맞았어요. 네. 구름, 이건 뒤에 거에 된 소리잖아요. 구름 낀, 끼다. 뭐가, 구름 낀. 변, 니도, 쬐n 적이, 기본형, 없다. 없건만은. 니도 쬐n 적이 없건만은. 서산에 해, 두음 없이 지다. 뭐가, 해가. 하니, 그를 서러워한다. 그럼 뭐가 졌어요? 해가 졌어요. 그거를 서러워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오래 세월이 아니, 보면 우리는 문학은 있어 없어 그는 오래된 함께한 벗이 아니라 서산에 해가 졌다. 그럼 여기 해는 뭐야? 해가 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그를 서로한다. 그것을 서로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해가 진 것을 서로한다고 얘기했지 오랜 세월 함께한 벗을 가리킨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임금이 죽은 거거든요. 임금 본 적도 없어요. 그 해가 죽었던 걸 보면서 그냥 그쪽을 향해서 서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오랜 세월 함께 자꾸 배경 지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낙낙장성이 다 기울어 간다. 기울어 간다. 그럼 낙낙장성은 보통 지조절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철령 높은 곳에 시원없는 저 구름아 고신 고독한 시나 눈물을 흘리는 눈비마다 고독한 시나 눈물을 흘리면서 비마저 뛰었다가 님 계신 구중침체에 뿌려본들 어쩌리 님 곁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슬픔을 뭐 알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하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뭐 님이겠죠.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궁궐에 계신 임금 이거 문맥상 볼 수 있는 거고요. 헤어진 연인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전은요 용언을 통해서 기본형 만들고 요거 만들어 준 다음에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이것만 좀 잘 생각해 주세요. 고전은 해석은 안 돼도 답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 연습. 근데 물론 지금 이거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조금 연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고전 시가 파트 저 만약에 개념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개념 강의 부분에 고전 시가 파트를 한번 꼭 들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학습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고전 시간은 우리가 배웠던 작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1종 문학 교과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내용들 한번 좀 정리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다른 거 만약에 너무 자신 없다 그러면 고전 시간은 좀 학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더 이상 창작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시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조 학습 잘 해주시고 뭐 가사는 뭐 해석을 전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가사는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용언을 통해서 문장 만드는 과정만 잘하면 답 나오는 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도 시조는 좀 정리를 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뭐 한자도 아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이죠. 네, 57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57항의 제일 첫 번째가 가름과 가름해.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다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이고 무한해독에서도 다 했었던 내용들이고 기출백서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전에서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어설프게 한 경우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한글 맞춤법이 나왔다고 하도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용언에 관련된 그 원형이 용언인 경우는 기본형을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가름의 기본형은 가르다예요. 네. 가름의 기본형은 갈다예요. 갈다라고 하는 건 바꾸는 거고 가르는 건 나누는 거예요. 승패를 갈다라는 게 아니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벌써 우리는 1번과 2번에 50% 확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11개 부문이냐 부분이냐.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일부를 얘기하고 있고 부문이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답은 1번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서 좀 애매함이 느끼면 일로 가야 되겠죠.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이에 해당하는 개념은 뭐예요? 구별이고 구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건 1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잘 준비하시되 예국님이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뭐냐면 만약에 문제 풀 때 잘 안 풀릴 때 용언의 형태가 나오면 원형의 모습이 기본형을 딱 만들어 놓고 출발해서 본다면 한두 개 정도 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게 어디 출판사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고등학교 출판사 중에 이 동기와 단계 조직 이게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 경우는 그냥 장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장문은 이렇게 조건을 딱 주는 거예요. 조직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 조직에 따라 글쓰기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조직에 따라 글쓰기를 해라 뭐 이런 말을 던진 거니까 봤을 때 딱
이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을 볼게요.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또 가만 나왔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가로 딱 가고. 근데 이렇게 가로 쭉 나오면 우리 시험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나가 이렇게 나라가 나오면 다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항상 다가 답이랑 여기부터 확인해야 돼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답도 절로 가더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마친 후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에 대한 내용이 왔다 갔다 힘드네. 네.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그러면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했냐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시키죠. 그런데 2,000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면 관련지어 설명하고 요구가 기대를 자극하는. 괜찮네요. 그럼 다 분명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둘 중에 하나 뭐 순서대로 가면 나로 또 가보는 거예요. 나가 뭐냐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요구한다. 그럼 해결 방안이 있냐 볼까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네, 그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래서 이거는 장문이에요. 작년에는 문제가 그냥 아예 조건이 이런 조건은 아니었어요. 재작년. 제가 총평에 써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헷갈리네. 재작년에는 아예 그냥 재작년일 것 같아. 재작년. 조건을 딱 주고 조건에 맞는 거에 답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요번에는 약간 포맷을 달리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조직에 따라 글 쓴 거니까 배열한 거니까 어차피 조건에 따라 글 써라. 그럼 뭐만 잘 보면 돼요? 얘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 뭐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형이 나와도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방직에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조건 뭐 직유와 은유 형태로 표현해라. 금연의 좋은 점의 장단점을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고 아니면 본문의 내용의 핵심 내용을 언급해라. 조건 한 3개 준 다음에 그럼 그 조건 3개만 딱 생각하고 이 내용이 있어 없어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 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걸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 어떻게 비문학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문제는, 선지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수능 문제, 이게 재작년부터인가, 2018년도부터 공식적으로는 2019년도부터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었죠.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는 20년도가 연도가 좀 이렇게 연도가 헷갈리냐.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로 갔지만 평가원에 있는 사람이 가서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문제도 이제 그런 형태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요번에 3문제나 나왔거든요.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추론 문제는 뭐 한 문제 사실은 한 문제고 2개죠. 사실은 논리적 순서 배열도 이제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례를 갖고 물어본 추론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추론 문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는데 사실적 사고 같은 경우가 나왔어요. 3문제나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어부와 서술부의 일치 여부를 좀 잘 봐라.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주어부 서술부의 일치 여부를 보고요. 조금 더 답을 정확하게 잡고 싶으면 선지 화제어 중에 지방지 풀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선지 화제어 볼 때 구체적인 걸 좀 더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답이 더 명확해져요. 네, 좀 이따 이제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국가정보자원관리과의 땡땡씨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문제로 바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 화제어를 봤을 때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를 활용이 나온 거고요. 방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안을 봤을 때 방안이라는 화제어를 보면 방안을 제시한 거죠. 주어보고 서술부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했고 결국 확보한 데이터 실어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취약 지역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건 나온 거죠. 이건 맞죠. 근데 요번에 문제가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문장 하나 갖고 장난을 쳤는데 이거는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 선지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의 내용을 그냥 글자 찾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 내용을 잡아서 요약을 하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국님이랑 저랑 준비했을 때 제가 독해 연습을 하면서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이 연습 많이 했죠. 그거가 잘 되어 있는 예국님들은 좀 편한 거고 물론 언어 능력이 잘 되어 있던 분들은 더 편한 거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건 있었던 내용입니다. 1번이 되어 있고요. 2번을 볼까요?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에 정도의 영향을 준다. 자, 그럼 이것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나오고 거리뿐만 아니라 거리는 혜택의 정도의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거리를 좀 찾는 게 구체적인 화제어니까 거리가 보였어요. 15분 그것도 확인됐고 그러면서 집중되고 있고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 복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15분이라는 말이 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뭐 이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가 조금 잘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말을 갖고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예전에는 완전히 글자 찾기였죠.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지문의 내용이 좀 어려워져 버리면 더 확실하게 변별할 수 있고 더 언어 능력이 있는 분을 뽑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수능인 거죠. 네. 수능은 요새 아예 그냥 2100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좀 훨씬 더 난이도를 높이긴 했지만 뭐 그런 맥락이에요. 네. 3번을 볼까요?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이거는 뭐 화제어 구체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셔틀버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딱 찾으면 되는 거고 문장의 주어부의 서술부를 딱 맞췄을 때 맞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화제어를 가지고 접근하면 왜냐하면 포괄적인 거는 뭐 돌려낼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 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자,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할 수 있다라고 개별 만족도 이게 없었어요. 네. 만족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긴 할지 모르겠지만 개별 뭐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다. 그래서 문장은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고 선지 접근할 때는 구체적인 화제어를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주어부 서술부를 잘 끊어보는 연습으로 접근해봐라. 문제가 엄청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례예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아예 요런 포맷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요런 포맷의 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거 재작년 이게 연도가 그래서 너무 문제를 많이 풀어봤나 봐요. 그래서 연도가 자꾸 헷갈리네요. 근데 제가 모든 문제들을 다 분석을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렸어요. 이게 이거 같기도. 그래서 그 국가직 같은 경우에 의미론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치 의미론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것은 추론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잘 안 보이죠. 물음의 의미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보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에서 한쪽에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예문까지 있으니까 예문까지 활용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침만으로도 아침밥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아침이라는 단어에 아침밥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번을 보니까 아이들이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콧물의 의미를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괜찮고요. 이번에 봤을 때 니은에 봤어도 역시 마찬가지.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에 따라 지시 대상의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된다. 뭐 여기 바가지 예물도 있으니까 이건 의미가 변화된 경우죠. 네. 수세미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은 글을 씻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면서 이거 의미가 바뀐 거니까 물음의 의미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보는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볼까요? 특수한 영역에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 예문을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배꼽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 한가운데 생긴 거였지만 바둑에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게 특수화로 된 거죠. 특수화가 일반화된 게 아니죠. 특수가 일반화된 게 아니라 일반화가 특수화가 된 거니까 답은 3번이 됐다. 뭐 어렵진 않았지만 애매할 경우에 항상 물음의 의미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 물음의 의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것. 이건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그냥 떨어졌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랑 비문학 시간 단축 문제를 풀어봤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 기출백서를 풀었을 때 틀렸던 문제를 가지고 오답노트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고민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최근에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추론적 사고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요번에만 좀 적게 나온 거긴 하니까. 그리고 추론적 사고 문제가 보통 킬러 문제로 이게 변별하는 문제로 거론이 많이 되는 거니까 좀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생각하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답노트 활용을 여러 번 문제를 풀면서 그때 물음의 의미에서 접근하는 형태의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를 비문학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비문학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그 화법이에요. 네.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이거 EBS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이 화법이 되겠고 그 화법의 건의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정보 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부, 서술부, 일치어부를 잘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지 만든 것만 그냥 하나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1번에 보면 시장에서 빚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농장의 어려움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봤을 때 뭐 수확률이 낮아진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수확률이 현재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인용한 자료의 출처 있어 없으니까 이건 없었죠. 답은 2번이 되겠고,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해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한 사례가 있다. 그럼 사례를 보는 거니까 땡땡군에서는 빚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 확인하는 정도였으니까.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봤을 때 정책을 펴내달라 뭐 이렇게 되라. 문제점은 쭉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뭐 이거는 뭐 내용적인 측면이니까 뭐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비문학도 아니었고요.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넘어가는데, 일단 정보에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어부, 서술부, 일치어부를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의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시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미론의 발화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거든요. 네.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나라고 칠게요. 진이죠, 진.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태민. 이 책이라고 하면 나에게 가까운 거고요. 네. 저 책이라고 하면 나에게 멀어진 거죠. 그 책이라고 하는 것. 저 책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네. 이 책 읽어봤니? 아니, 그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책은 얘기는 뭐니까 그 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그럼 저 책은 어때? 저 책은 어때? 이거니까.
그래? 그 책도 한번 읽어볼게. 그래, 그 책도 한번 좀 머니까 그 책도 읽어보겠고. 물론 그러면서 읽어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이 책, 뭐 두 개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1번을 보면 기억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청자보다 화자에게. 니은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건 맞죠? 네. 자, 디귿은, 디귿이 뭐죠? 저 책은 어때? 이젠 그럼 저 책은 어때? 얘기하는 거죠. 네.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디귿과 리을은 같은 대상이다. 저 책? 그래, 그 책도 같은 책이죠. 미음은 니은과 디귿 모두를 가리킨다. 미음. 이 책 두 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2번뿐이 될 게 없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지시한 의미니까, 이거 뭐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죠.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번 문제를 봐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주어부 서술부를 좀 잘 끊어 봐야 되는데 이건 저랑 한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문을 읽을 때 읽는 방법과 요령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쑥 가도 됐는데 얘는 좀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접근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 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보면 딱 봤을 때 전 근대 사회라는 말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예공님은 저랑 했던 예공님은 여길 줄쳤겠죠. 왜 줄쳤냐면 비문학은 4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 이 4개를 가지고 보통 문제를 만들어요. 수능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수능에 문제 만드는 분이 가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런 형태의 포맷으로 가지고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딱 발췌하는 순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흐름 잡으셨죠. 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그렇게 준비하세요. 자, 그럼 볼게요.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민법에 대한 다른 국가 개입과 그다음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VS가 시작이 된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탄생한 근대사회. 전근대사회 말고 근대사회죠. 근대사회에 이르러서는 결국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시대가 나타났다라는 건 시대마다의 차이가 나오니까 뭐야 얘 갖고 문제 내는 거죠. 문제는 간단해요. 1번은 전근대사회, 2번은 사례. 그래서 주어부 서술부 이렇게 섞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3개가 나오면 완전히 100% 문제 이렇게 내요. 1번의 주어부와 3번의 사례부가 섞으면 틀리죠. 3번의 사례부를 주어로 놓고 1번의 주어를 서술부에 두면 틀리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은 있잖아요. 네, 자, 그다음 볼게요. 2020년 잼 여사는 인물은 잘 봐두신 게 중요해요. 아동 권리 사상을 담아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다. 그리고 또 시대까지 나왔잖아요. 성문화. 정확히 정해버린 거죠. 이 법처럼. 이를 기어로 24년 국제연맹 24년이죠. 네, 전문학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적인 발달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동의 재능은 인류에 쓰인다는 시각 속에서 양육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얘기를 하면서 시대적인 특징. 그러니까 얘도 맞죠. 1922년 뭐야? 24년 뭐야?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1922년 뭐야? 1924년 뭐야?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나 여기에서 아동은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가 나오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뒤에 뭐가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와 주체를 인식되지는 않았다. 한계가 있었군요. 뭔데 한계. 이거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와서야 국제사회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 최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권리 주장을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게 언제야? 또 최근이에요. 그럼 최근에 대한 내용 하면서 또 V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아동 권리 협약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다. 이때 된 거죠. 네. 자, 우리나라 이를 토대로 16년 아동 권리 헌장 16년 9개 항을 만들었고,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 권리 등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 4가지 기본 원칙. 그리고 또 뭔데 전문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면 국가와 사회까지죠. 다 부모 가면서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여기에서 본 것은 시대마다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동에 대한 어떤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것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얘 갖고 이제 장난쳐서 문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을 볼까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쵸? 여기 보면 근대 사회, 전근대에서는 아니었고 근대 사회니까 이후에 됐다라고 화제어 딱 찾아서 주어부, 서술부, 일치어부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2번이 뭐죠? 2번이 보면 아동 권리 헌장과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동 권리 헌장은 그 찾으면 되죠. 화제어. 그것이고, 이를 토대로 아동 권리 헌장을 이걸 토대로 만들었다는 거니까 이거 괜찮네요. 2번도 됐고요.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협약, 아동 권리에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전부 다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넘어가고,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은 주어부예요.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 제네바 선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나 여기에는 인식되지 않았다. 한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어부 서술부를 잘 끊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오면 뭐야 한 다음에 주어부와 서술부의 장난을 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또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써가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요새 문학의 문제가 예전에는 그냥 뭐 간단하게 표현상의 특징만 딱 물어보거나 아니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달라지는 게 1번과 2번은 전체적인, 얘는 정서적인 측면의 문제고요. 얘는 표현상의 정서적인 측면과 표현상의 특징의 문제고요. 표현상의 특징의 문제고 시어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다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질이 높아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읽어주세요. 뭐 외제적 의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쭉 한번 읽어주시고 제목 먼저 보고 뭐 이렇게 읽었다고 쳐요. 문학의 선지를 볼 때는 있어 없어 마저 틀려요. 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그럼 우리 봤을 때 순수 자연의 세계야 아니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볼게요. 강산을 덮은 그 미음의 쇠붙이를 순수한 자연이에요? 아니에요. 네. 순수한 자연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네. 꽃은 예쁘다. 개나리가 대가리를 디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순수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순수 자연의 세계야? 현실을 초월했어? 네. 또 초월도 아니고. 2번 희망과 신념을 드러낸 단정적인 어조로 표현한다. 그럼 희망과 신념을 나타내는 걸 봐봐요. 움트리라. 움튼다라는 거 희망이잖아요. 단정이에요? 단정이네요. 네. 녹여버리겠지. 미움의 쇠붙이를 움터서 희망이네요. 문장으로만 읽어보면 되는 거죠.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그럼 상징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봐봐요.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를 녹인다. 미움의 쇠붙이를 녹여? 뭐 강산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봄과 겨울의 이원적 대륙. 그럼 봄과 겨울 있나 없나 보세요. 네. 겨울은 대륙 밖에서 매서웠어. 너그러운 봄. 여긴 보면 겨울은 더러워. 봄은 좋아. 뭐 이런 거니까. 대립 이원적 맞아? 맞아.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있어 없어? 맞아 틀려만 보면 돼요. 자,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아라. 자, 이거에 논리적 순서 배열은 원칙이 있는 거 알죠? 자, 일단 제일 먼저 뭘 봐요? 선지부터 확인해요. 선지 확인. 선지 확인 딱 하니까 마가 맨 앞에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마 뒤에 뭐하고 가와 나가 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지부터 확인한다. 1번. 그리고 두 번째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지시어나 그렇죠? 접속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화제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이 논리적 순서 배열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는 해주시고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준비는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건 요새 좀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마부터 보는 거예요. 마를 봤을 때 사회는 여러 사람의 뜻을 서로 통하고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나왔고요. 뜻을 서로 통하는 거 나왔고 힘을 서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 의지 않고 개인의 보존하는 데 서로 의지하는 한 단체 뭐 이런 화제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선지가 뭐냐면 이제 가로 갈 것인가 다로 갈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럼 가를 보니까 화제어가 같은 게 있나 보는 거예요. 없죠. 네. 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라를 봤을 때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서로 경영하고 서로 의지하고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럼 다를 볼까요?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서로 그러니까 화제어가 있네요. 그럼 다가 맞아요. 그러면 다 아니면 가 아니면 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에서 많이 나온 것은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탄 사회의 모습을 이으리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러므로의 지시어가 접속사가 있고요. 그럼 말과 글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과 글이 있네요. 그럼 얘보다 얘네요. 그럼 나가 되겠군요. 그럼 답은 된 거네요. 답은 4번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지 확인하고요. 지시어, 접속사, 화제어 확인하면서 매칭을 시키는 연습. 혹시 예공님 중에 이런 문제가 부담되거나 불편하신 예공님들이 있다면 이거는 기출백서에 나와 있는 문제 한 60문제가 있나요? 그거 한번 쭉 몰아푸시면서 감을 기르시고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또 풀고 어떻게 푸냐면 문제 푸는 루틴을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한자 문제가 나왔는데 해결에 틀렸죠? 뭐 다른 단어들은 뭐 많이 아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결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이건 이제 결실할 때 맺을 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결은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뭐 결론 내는 거죠. 문제를 풀이해서 결론 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로 가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 어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던 거예요. 뭐 이거 하나만 딱 봐도 그냥 보였던 건데 뭐 몰랐던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한자는 공부는 하셔야 돼요. 마지막이라도.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은 한자 성어에 대한 한자와 아니면 기출어휘 한자 정도는 좀 봐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너무 확률로 가기는 그래요. 이것도 맞출 수 있는 건데. 자,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요번에 이게 문장 배치하는 문제가 거의 2문제가 나와서요. 이것도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을 조금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분에 따른 문제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신분에 따른 문체를 고착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잠깐 여기 문체 맞죠? 네, 문체를.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봤을 때 앞에
재발견을 통해서다. 신분에 따른 문체 아니죠? 네. 고착화하는 거. 고대 작가들은 유럽 문화의 모범으로 아니죠. 네. 이러한 상황은 대략 1770년대에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신분에 따른 문체를 고착화하는 거 아니죠. 네.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사회의 문학에서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 산문과 우선권을 배정하는 전속식. 이거 맞네요. 신분에 따른 귀족과 평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고착화시키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뒤에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내용을 잘 봐야 되고 앞뒤에 지시어 접속사 잘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딱 봐서 막연히 들어가지 말고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그 앞에가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내용이 있겠네. 이러고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물음의 의미만 잘 접근하면 되는데 난 이런 게 약해. 뭐 이런 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음의 의미 접고 치는 거예요. 잡고 치는 거. 네. 자, 그 다음. 현대소설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전부 다 동일하게 그 인물의 어떤 심리와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네. 지문이 길지 않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현은 예전과 달라진 항상 문학은 있어 없어 마저 틀려요.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작품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구체적인 거 없어요. 그럼 답은 1번이네요.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박을 통해 자신을 연민하고 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 가지고 대동강에 있는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면 이건 아니고 붙어있는 존재 같았다. 현은 박의 그런 지짓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현은 새 빌딩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빌딩들이 꽤 많이 있었고 깊은 것은 벽돌궁이 아닐 거고 감옥도 아닐 거고 뭐 웅크리고 있는 것이고 경찰서라 했고 뭐 자기가 몰랐던 거니까 현은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 자, 이건 좀 잡기 어려웠나요? 네, 암울한 분위기는 뭐가 있었냐면 벽돌 공장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 이게 좀 부담스럽나요? 네. 이건 묘지거든요. 묘지. 네.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경찰서라고 했다. 좀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건데 저 단어를 좀 몰랐던 분들은 애매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얘가 명확했으니까. 그리고 이 작품의 폐강냉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저 어떤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 봤다면 조금 더 부담 덜할 수도 있었어요. 자, 한글 맞춤법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에서 너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갈게요. 아랫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가 우리말이고 집이 우리말이고 된 소리로 나타날 때 사이시옷을 넣는다. 뭐 이런 원칙이니까 뭐 여기에 해당하는 건 모음이 끝난 거 맞죠? 그 뒷말이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 맞고 우리말이고요. 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말이고요. 조각도 우리말이고요. 새 조각 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넣는 것. 가에 부합합니다.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라고 하는 건 뭐죠? 한자죠. 방이라는 건 뭐예요? 한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요. 답은 3번이 됐죠. 근데 이거는 워낙 우리가 기출로 많이 나왔던 예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 교과서 그 개념서에 있는 그런 예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 따라 자리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자리는 우리말이고요. 세는 한자가 되겠고 자리세 된 소리 나니까 사이시옷 넣어야죠. 그래서 우리말 한자어 얘기하는 거니까 나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정답은 3번. 20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저랑 같이 한번 지문 한번 분석해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아까 비교가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봐 주세요. 문화란 개념 나왔어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입니다. 아까 문제가 나올 만한 건 4개라고 했죠. 지문 가까운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 자,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의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제어가 뭐냐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양식이 전파되는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왜 썼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얘기하려고 쓴 거겠죠. 공동체에서 전파되는 거.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니까 뭐 이거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에 대해 견해 중 하나는, 그럼 하나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VS가 되겠죠?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의 전염.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고 볼게요. 생각의 전염. 뭐가 또 나오겠죠?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예컨대 리차드 도킨스는 인물 나오니까 밈이라는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수의 빔.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 복제되어 개체군에 확산되듯이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한다. 얘기하면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복제.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나왔냐면 리차드라고만 쓸게요. 리차드가 나왔고 밈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밈.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봤을 때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복제를 통해 전염이 됩니다. 복제를 통해서 확산. 일단 이렇게 볼겠고요. 그러나 뭔데 vs 문화와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의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적절해 보여. 왜? 일례로 요크셔 지역에 내려온 독특한 푸딩 요리법 그냥 봐줄게요. 푸딩 만드는 것을 지켜보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기보다는 따라하는 전파 아니야. 그럼 뭔데? 요크셔 푸딩 요리법에 대한 부모와 친척 설명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됐다. 그쵸? 지켜보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전파된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파됐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는 의사소통에 대한 거죠. 의사소통. 이건 전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입에서 입으로 푸딩 요리법.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이것도 생명체와 vs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 생명체와 달라. 생명체는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그러면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 전파된 문화의 것을 수용한 결과는 큰 틀에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르다. 동일하진 않아. 달라. 그러면서 생명체와 문화의 vs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생명체. 문화에 대해서 vs 차이점. 얘기하고 있는 건 완벽한 건 아니야. 완벽한 동일. 오케이. X 뭐 이렇게 된 거. 자, 다시 말해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닌 동시에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아. 수신사가 발신하고 전해준 정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주관이 들어갔어. 복제의 관점에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없다. 그러니까 복제의 관점에 문화 전파. 얘는 복제야. 얘는 복제. 여기 써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그대로 되는 건데 생명체가 그대로 됐고 얘는 뭐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약간 차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주관이 들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됐죠. 그래서 같은 년 설명이다. 반면 의사소통 이론은 설명 가능하다. 네. 뭐 가능해? 이에 따라 사람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이야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해 들어 그 일을 전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차이점을 얘기해. 결국 이게 두 개 갖고 문제 내겠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 설명하는 논지네. 주제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이게 어디 있었어요? 자,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한 이론은 밈보다는 의사소통이 더 적절해 보인다.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뭘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물론 차이점을 얘기하고 싶었지만 문화 전파는 얘다라는 걸 얘기한 거니까 주제를 갖고 낸 거예요. 2번 볼까요?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는
수용 주체에 주관이 개입되지. 아까 주관이 들어간다며 전달할 때 이야기가 들어간다며 얘기했고요. 자, 의사소통 틀렸고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의 복제는 누구예요? 네, 얘기하고 있는 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의사소통 이론이 아니라 이게 뭐죠? 전파. 밈에 대한 거죠. 밈이죠. 전파. 요크셔 피딩 요리법은 얘죠.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이 아니잖아. 요크셔는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한 의사소통이죠. 주어부 서술부 이런 식의 장난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공님 저랑 이렇게 준비했던 예공님들은 지방직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제 풀 때 지문을 가지고 선질 예상 한번 문제 풀고 지문을 가지고 선질 예상하는 방법 한번 고민해보고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잘 따져주는 작업을 하면 아마 수월하게 문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정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 졌는데요.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문제가 이제 완전히 수능 형태로 갔다라고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게 조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대비를 좀 잘 세운다면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에 맞게 준비한다면 적은 양의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먼저 공부하고 조금씩 자기가 공부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지 능력은 마지막에 딱 공부했다고 빡 만들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엔 천천히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학습만 하신다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겠고요.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예공님들은 제가 진행해 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거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정리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국가직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꼭 좋은 결과 이어지길 바라고 좋은 결과 나오면 저한테 글 좀 올려주세요. 저도 같이 기쁨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